오다넌 CPU 스케줄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 스케줄링은 이 운영체제의 기본이고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링을 왜 해주냐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CPU가 실행을 할 때 계속 프로세서가 실행을 할 때 CPU를 계속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CPU는 처리기인데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이 CPU가 계속 실행을 해줘야 사실상 일 처리를 많이 하는 거고 효율적이잖아요. 여기서 써 있는 거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을 할 때 CPU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컴퓨터에서 CPU를 하나 처리를 하고 그 다음 IO 요청을 완료되기까지 기다릴 때 CPU가 그냥 IO가 요청하고 처리되고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시간 동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CPU를 조금 더 되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CPU가 만약에 IO 입출력을 하러 간다든지 이러저런 다른 일을 할 때 CPU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놀지 말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줄 거냐 해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더 짧은 걸 우선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냥 뭐 들어온 것대로 순서대로 다 실행을 할 거야 하는 스케줄링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해주는 다음 실행된 프로세스를 정해주는 것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에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죠. 과정은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CPU 버스트, IO 버스트,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IO 버스트는 이제 끝낼 때 종료된다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 IO 버스트가 만약에 이제 CPU를 하고 IO 버스트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도 물론 CPU를 쓰긴 하는데 IO 버스트는 그냥 엄청 CPU를 짧게 쓰고 나머지는 IO가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IO 버스트를 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뭐 다른 프로세스를 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이 CPU 버스트를 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프로세스 처리 방법, 스케줄링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선점하고 비선점의 개념이 있어요. 먼저 선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뭔가 선점했다고 했을 때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점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종이 예를 들어서 선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실행 상태에서 이런 실행 준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실행 준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대기가 끝난 건 준비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난 건 대기로 갈 수 있어요. 실행한 후에 대기로 가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선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실행을 했었던 게 준비로 간다든지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게 대기하러 갔다든지 그 다음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게 준비로 온다든지 네 이런 상태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끝나고 이제 종료 상태가 있죠. 종료 상태일 때 4번 이럴 때 우리가 선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점이라는 말은 여기서 뺏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인데 다른 애가 와서 나 못하게
실행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상황이 있었을 때 먼저 이제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실행에서 준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끝났어. 이제 대기를 해야 돼. 왜 대기로 가냐? 예를 들면 IO 처리를 했을 때 CPU 실행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IO 입출력을 할 때 대기를 해야겠죠? 대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O 입출력이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CPU를 다시 할당받기 위해서 준비로 가는 때, 그리고 실행해서 종료로 갔어요. 이제 다 실행되고 이제 종료했을 때 이 종료. 이럴 때 우리가 CPU에서 새로운 스케줄로 할당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선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대기에서 준비로 가는 요 상태나, 그리고 종료하는 상태나, 이제 얘가 여기로 가는 거나 얘가 여기로 가는 거는 무조건 새로운 스케줄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새로운 스케줄 골라줘야 돼요. 왜냐면 종료를 했으니까 이제 바로 다른 스케줄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대기가 준비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준비 큐에 있는 애들을 실행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애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점이 일어나는 경우, 이 선점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기 실행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잘못 설명했어요. 이 실행에서 대기로 가는 경우나 이 실행에서 종료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얘가 이 두 가지가 비선점입니다. 비선점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무조건 새로운 애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실행이 준비로 가거나 대기가 준비로 가는 이 경우.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나 대기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나 대기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실행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나 대기에서 준비로 가는 경우는 이게 어쨌든 다 준비 큐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일단 준비 큐로 들어갔으면 실행으로 갔을 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했던 거를 마저 수행하는 개념이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준비 큐로 간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다른 프로세스들이 다 몰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다음 실행할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선점은 빼앗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실행됐었던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기는 거죠. 그다음 비선점은 반대. 내가 기존에 수행했던 프로세스를 다 수행한 다음에 제 안전권을 보장을 받는 거죠. 난 다 끝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선점은요, 아까 여기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이라는 거,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거의 경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디스패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디스패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문맥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PU의 코어의 제어를 CPU 스케줄러가 선택한 프로세스에 주는 모듈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만약에 내가 A를 실행을 했는데 얘가 준비키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내가 선택을 못 받고 여기에 남아있는 B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이 실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누가 바꿔줄 거냐고요. 그죠? 얘를 그냥 없앨 수도 없고 얘의 정보는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CPU B가 너 이제 들어갈 거야. 너 A는 준비로 들어와서 지금은 실행을 안 하는데 A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실행을 했고 어느 정도로 이제 다시 나갈 건지 저장을 다 해놔야 되는 상태를. 그래서 이 문맥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디스패처가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패처가 하는 일로는 문맥을 교환하는 일, 그리고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는 일,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잘 시작하려고 적절한 위치로 점프하는 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처는 다 문맥 교환을 할 때 계속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패처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정지하고 다른 프로세스의 수행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디스패치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디스패치 지연 시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럽트 처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바꿔야 되겠어 하는 건데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이제 수행될 거에 대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데 이 인터럽트가 처음에 이제 바꿔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바뀌어야겠죠. 네. 인터럽트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디스패치 지연이에요. 이 디스패치 지연도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맥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걸로 실행을 하는 거,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문맥 교환을 하고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떤 게 일어날까요? 이 충돌과 디스패치가 일어난다는데 이 충돌은 또 나오겠지만 선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뺏고 어떤 사람은 뺏겨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 충돌에서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아. 어쩔 수 없어. 밀려나야 돼. 그러면은 걔는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과정과 그리고 근데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누군가 가져가는 그 과정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고 가져가고 이 문맥을 저장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다 디스패치 지연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디스패치 지연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디스패처의 역할로 이 P0가 실행이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P1이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그 이전 것에 대한 저장,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 준비큐에 다 들어있었던 정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P1을 새롭게 실행을 해준다라는 거였어. 이 디스패처의 역할이 여기 디스패치 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기준으로 이 스케줄이 과연 좋은 스케줄인지 그 평가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률이에요. CPU 이용률. CPU 이용률은 말 그대로 CPU를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CPU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 뒤에서 많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볼 텐데 이 알고리즘이 과연 좋은 알고리즘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용률이 좋겠죠. 일단 이 CPU 이용률은 전체 CPU 수행 시간에 그 우리의 태스크들 각각의 태스크 스케줄의 실행 시간. 네. 그러니까 전체 CPU 실행 시간 분의 그 CPU가 놀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할당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빼고 순수 태스크 실행 시간을 해서 볼 때 그러면은 놀고 있는 시간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 이용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CPU 이용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리량은 그냥 단순히 같은 시간 5분을 주고 10분을 주고 했을 때 누가 더 얼마나 많은 태스크를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처리 시간은
총체 시간은 이거 다 더한 거예요. 그 대기 시간, 뭐 실제 실행 시간, 그리고 CPU 실행 끝나고 그다음에 IO 시간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은 처음에 내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실행되고 있거나 우선순위가 뭐 낮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나서 내가 실행을 되고 있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점이 되고 또 내가 다시 할당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 모두 다 더해서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이거는 조금 애매한 개념이라고 하셨긴 한데 애매해요. 근데 그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 응답 시간은 얘가 프로세스가 처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CPU를 할당받는 그 시간 있죠. 그 처음으로 CPU를 할당받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응답 시간이다. 라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응답이 시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지 응답을 출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스케줄링의 기준 볼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 중에서 어떤 거를 최대화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낮추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CPU의 이용률 그리고 처리량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최대화해야 되는 거고 총처리 시간은 줄여야 되고 대기 시간도 줄여야 되는 게 좋겠죠. 빨리빨리 수행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응답 시간 이 세 개 총처리, 대기, 응답은 최소로 해야 된다.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제일 구현이 쉬운데 좀 비효율적인 선입선처리 알고리즘 FS First Come First Serve Scheduling이라고 하네요. 네, 이거를 이게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먼저 요거에다가 같이 수행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버스트 타임이 24, 33 있어요. 그런데 P1이 24예요. 그러면은 얘가 먼저 들어왔으면 얘 먼저 아무리 뒤에 있는 애들이 짧더라도 얘 먼저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24, 이 정도 했을 때 24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P1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무리 여기에서 와서 기다린다고 해도 수행을 못해요. 들어온 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까지 이 P2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P3, 30까지 이 P3가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P2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24만큼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요. 얘는 의도치 않지만 P1의 대기 시간은 0이고요. 바로 실행하니까 다 여기 0에 들어왔다고 쳤을 때 P2는요.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24만큼 기다려야 되고요. P3는 27만큼이나 기다려야 돼요. 평균은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 하나 있어요. 호의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CPU 사이클 얘기했을 때 CPU 버스 타임 갖고 IO 작업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CPU가 해결해줬으면 이제 여기 모니터 화면에도 보여줘야 되고 클릭한 거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IO는 아까도 말했지만 CPU 버스트 타임이 엄청 적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CPU가 이만큼 처리하는데 CPU가 뭐 이만큼 처리하는데 IO가 막 이 작은 IO들이 막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CPU 한 개인데 근데 이 CPU 한 개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근데 얘는 1이란 말이에요. IO는 111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수행될 동안 이 많은 IO 처리들이 CPU를 그 잠깐 동안
할당을 받으려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다 다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100이 다 수행이 되고 이 CPU 버스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다 이제 끝나고 처리된 다음에 이 IO들이 엄청 수행되는데 엄청 짧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슉 지나가요.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처리되려고 나중에 또 뭐 다시 오면 또 100일 기다려요. 그다음에 아이유 요들은 진짜 한 1초 실행하려고 이 100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이렇게 다른 짧은 프로세스들은 모든 프로세스들은 다 기다린다는 거. 프로세스 준비 큐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CPU 중심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짧은 IO들이 CPU 중심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까지 다 기다린다. 이게 바로 호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짧은 프로세스들이 먼저 처리되도록 허용을 하지 않겠다 하면 결국 CPU 장치 이용률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엄청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선점형일까요? 비선점형일까요? 선입선 처리는 비선점형이겠죠? 다 기다리니까. 그렇고요. 이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은 SJF라고도 불리고요. 그냥 우리가 SPN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우선순위 스케줄링이에요. 최단 작업을 우선순위로 해요. 뒤에 우선순위 또 나오긴 한데 얘는 최단 작업, 그러니까 CPU 버스트 타임이 제일 적은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선점일까요? 비선점일까요? 얘는 선점일 수도 있고 비선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점과 비선점의 개념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선점은 뺏기는 거예요. 비선점은 안 뺏기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5까지 막 A라는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행을 할 때 이 중간에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때 내가 5를 끝내기 전에 C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선점형이라면 일단 얘를 끝내기 보장을 해줘요. 비선점형 보장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점형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얘 남은 시간, A가 남은 시간, A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에서 B가 들어왔는데 A는 지금 1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4잖아요. 근데 B가 1자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뺏겨요. A 나가. 그 다음에 바로 B 여기서 끊어주고 B 들어주고 B 수행하게 해주고 A는 바로 준비큐로 빠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선점과 비선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얘는 그래도 P4, FCFS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죠.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CPU가 이용이 가능해지면 가장 작은 다음 CPU 버스트, 중요한 게 이거죠. 가장 작은 다음 CPU 버스트를 프로세스 할당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5를 수행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B, C가 남았어요. A 수행 다 했고 근데 5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얘는 봅시다. 얘도 1, 2, 3, 4가 다 동일한 시간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얘는 뭐 먼저 수행해줘야 될까요? P4부터 수행을 해줘야겠죠. P4 그다음에 얘는 6 처리를 해줘야겠죠. 6이니까 9 P1입니다. 그 다음 다 처리했으니까 P3이죠. 7 16이죠. 네, 16 그다음에 P3이고 그 다음에 P2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24겠죠. 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P1의 대기 시간은 3, P2의 대기 시간은 16, P3의 대기 시간은 9, P4의 대기 시간은 0입니다. 다 더해서 나누기 4 해주면 되겠죠. 네. 근데요,
이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SJF의 문제점이 있어요. 얘가 실행되고 있는 큐인데 내가 들어올 애가 작업이 몇이나 될지, 버스트 타임 무엇일지, 미래의 그 작업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죠? 예측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자, 식은이래요. 식은. 근사값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tn은 요것만 먼저 설명하자면은 요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이제 최근의 값인 거죠. 과거의 값이고 tn은 CPU 버스트 타임입니다. 네, CPU 버스트 타임. CPU 버스트 타임. 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tn 값은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요거는 과거의 역사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tn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얘는 역사 값, 그리고 tn은 최근의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쉬워요. 요 알파 값은 2분의 1을 넣고요. 알파 값이 1이라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최근 값이랑 똑같겠죠? 근데 요 알파 값을 2분의 1로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 요 역사의 값을 10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에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 얘 값이 요 과거 값이 10인 거죠. 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아이고. 얘가 10인 거죠. 그리고 tn이 여기서는 6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제가 이 미래 값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파가 지금 2분의 1로 보기로 했으니까 2분의 1에 6 곱하고 더하기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이죠. 네, 10입니다. 그러면은 3이고 5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8입니다. yes. 그러면은 다음 거 들고요. 다음 거는 이 8이고 여기 최근 얘가 4예요. 6, 4, 6, 4, 1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근 값이. 최근의 정보가 그러니까 이 8과 요 4를 가지고 또 넥스트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8이고 얘가 4가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또 계산해 주면은 6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SJF 알고리즘은 선점형이나 비선점형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점형이 SJF면은 또 들어오면은 선점을 할 거고 비선점형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선점을 했으니까 요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부터 나오네요. 라운드 로빈은 뭐냐면요. 이 선입선 처리가 너무 다 밀리는 애들이 많잖아요. 다 기다려야 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선점을 추가해주자. 그럼 선점 어떻게 추가해요?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애들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P1은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줘요. P1은 그냥 얘네한테 너네 다 한 번에 실행하지 말고 딱 5만큼씩 아니면 딱 4만큼씩만 시간을 딱 정해서 그만큼 실행하고 그만큼 실행하면은 일단 다른 애들도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기회를 줘. 이런 게 바로 라운드 로빈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4만큼 실행을 하겠다. 여기 나와있네요. 똑같은 거 나왔어요. 4만큼 실행을 해라 했을 때 잘 되고 있나요? 네. 했을 때
4 얘가 먼저 P1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P1이 들어왔을 때 24를 다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4만큼만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부터 4까지 해가지고 얘를 20만 남겼죠? 그러면 P1을 먼저 수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P1이 밖에 지금 프로세스 P1밖에 없으면은 P1을 다시 수행을 해줘야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P2, P3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얘를 수행해줘야겠죠. 그러면 3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냥 3밖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요. 네. 그냥 그리고 내가 가진 만큼만 처리해주고 아무리 탈당량이 쌓여도 처리해주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3은요. 이렇게 3만큼 또 처리를 해준 다음에 또 돌려줍니다. 이제 다 한 번씩 돌렸으니까 한 번씩 차례가 돌았으니까 이제 P1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 처리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대기 시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지금 P1이 여기선 바로 실행이 되지만 4부터 10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P1은 6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2는 4만큼 기다리고 있고요. P3는 7만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은 딱 봐도 아까 P4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내가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4만큼 실행해라, 뭐 5만큼 실행해라 이런 거를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얘보다 작은 애가 여기처럼 아까 4가 타임 슬라이스였는데 3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시간 할당량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자기만큼만 쓰고 돌려준다. 그럼 긴 경우는 어떡하냐? 타임 슬라이스만큼만 해주고 그럼 걔는 어디로 가요? 다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P1, P2, P3가 있었으면요. 얘가 수행하고 4만큼만 수행하고 빠지고 다시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P2, P3 뒤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처럼 P1이 유일하게 남은 애면은 얘가 지금 2번, 3번, 4번 연속으로 할당을 받을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만약 유일하지 않으면 연속 할당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 로빈은 선점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P1이 결국 뺏기고 다시 끝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점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당량이 매우 크면은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시간 할당량이 엄청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청 크다는 거 어느 정도냐? 만약 여기서 24만큼의 시간 할당량을 줬다고 하면은 P1은 24만큼을 수행할 때까지 안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스가 만약 24면은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럼 24까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 P2 수행하고 P3 수행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P4랑 똑같은 게 P4가 아니고 FC, FC. 네, FC, FS를 랑 똑같이 선입선 처리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요, 알랄 정책도 라운드 로빈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얘가 시간 할당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문맥 교환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지금 4였기에 그런 거죠. 만약에 1만큼이면은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맥 교환에 대한 게 정말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얘는 할당량이 10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타임슬래스가 12면은 프로세스 시간이 10일 때 그냥 문맥 교환 필요 없이 쭉 편안하게 수행을 하면 되는데 얘 봐보세요. 얘는 엄청 할당량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이라면은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9번을 바꿔줬죠. 물론 여기서 또 앞에 거 이전 거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네, 9번이라고 하시겠네요. 네. 뭐 이거는 상관 안 쓰고 9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결국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피어를 쓰려고 이렇게 문맥 교환을 해주면서까지 라운드 로빈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엄청 시간 할당량이 커지면은 뭐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시간 할당량이 커지면은 평균 총처리 시간이 낮아질까요? 문맥 교환을 많이 한다고 안 좋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시간 할당량 그럼 커지게 해줄게요. 할당량 작게 안 해주고 큰 걸로 할게요. 그러면 평균 총처리 시간이 낮아지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평균 총처리 시간이 지금 시간 할당량이 늘어났는데 평균 총처리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린 지금 낮추는 게 목표인데. 그죠?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딱 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스케줄링입니다. 얘는요,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그냥 되게 범위가 넓어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SJF도 우선순위인 거예요. 걔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걔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요? CPU 버스트 타임이 짧은 걸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짧은 작업을. 그게 바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CPU 버스트 타임이 아니고 뭐 그냥 우선순위를 줬어요. 버스 타임 상관없이 뭐 얘는 무조건 1번이야. 얘는 무조건 2번이야. 그러면 그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에요. 근데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1번이 높은 걸 수도 있고 5번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럼 높은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어지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 1번이 높은 건지 5번이 높은 건지 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도 선점형인지 비선점형인지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고요. 선점형이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수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왔어요. 수행 중에. 그럼 뺏기는 거예요. 그게 선점형인 거고 비선점형은 내가 계속 수행하던 거까지 보장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비교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기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게 일어나냐? 기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프로세스가. 왜요? 할당을 못 받아요. CPU 할당을 못 받아서 처리를 못 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기하 상태입니다. 무한 봉쇄라고도 해요.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할당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밀려. 그럼 왜 밀릴까요? 밀리는 이유는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계속 높은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낮은 애는 계속 밀려요. 그럼 영원히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하 현상입니다. 기하 상태. 그러면은요, 이 기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결법은요, 노화입니다. 노화. 네. 노화라는 에이징 기법인데,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씩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1초마다 뭐 1씩 증가시켜준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올라가서 새로운 애들보다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지니까 더 빨리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인데 하나 해결책이 더 있어요. 이 라운드 로빈과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학원 교재에 나와 있었던 요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이기적인 라운드 로빈이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과 우선순위를 결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순위를 높이는 에이징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을 하고 만약에 우선순위가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전화 왜 안 받니?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같은 프로세스들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해서 이 스케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 프로세스가 먼저 처리해줬는데 1을 먼저 7이 그러니까 7 이거 도착 시간 아니고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은 이 버스트 시간이 7인데 우선순위가 1이니까 지금 1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은 P4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2인 걸 보면은 지금 2개예요. P2랑 P3가 2개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우선순위 똑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요? 얘는 얘를 바로 우선순위 같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다단계 큐 스케줄링입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 먼저 이거를 해봐야겠네요. 얘는 우선순위가 지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쉽겠죠. 얘는 우선순위가 얘도 1이 가장 높은 걸로 보면은 퍼스트 타임 P2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높은 거 뭐예요? 우선순위 2니까 P5 P5니까 얘는 6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 3이니까 16이에요. 그죠? 이거는 P1 수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 P3 수행을 해서 P3이 2니까 18까지 P3이고요. 그 다음에 5는 23이죠. 네. 그래서 얘는 P5 네. 잘못했나요? P4죠. 그죠? P4. 5를 더해버렸네요. P4는 19까지입니다. P4. 네. 얘는 평균 대기시간이 P1은 6인 거고 P2는 0이네요. P3은 16인 거고 P4는 18입니다. 그 다음에 P5는 1인 거예요. 얘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얘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선순위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Q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예 공간적으로 이렇게 얘는 우선순위 0에 담겨있는 Q야. 그리고 얘는 우선순위 1에 담겨있는 Q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우선순위 0,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그다음에 우선순위 N.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0이 제일 높다고 하면은 0에서 수행이 되는 애들을 프로세스를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거 수행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려가는 Q간 이동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냥 다단계 Q인데요. 0에서 그냥 다 수행되는 거고요. 1에서 다 수행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에 들어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1을 먼저 수행한다? 1에 있는 우선순위 1 Q에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한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이 0에 있는 걸 먼저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실시간 시스템 대화형 배치 이 중에서 실시간이 제일 높은데 시스템이 만약에 수행 중이에요. 두 번째 우선순위 시스템이 수행 중인데 만약에 내가 실시간이 해야 될 게 있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러니까 실시간을 수행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에요. 얘네는 지금 이동이 안 돼요. 얘네 큐가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여기서 이걸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우선순위가 내려가서 이제 좀 수행하고 내려주고 수행하고 내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단계 피드백 큐에서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딱 들어왔을 때 얘가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CPU 버스트 타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은 얘가 수행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언제 내려가요? 이 시간 할당량이 있어요. 이 시간 할당량이 있고 이 큐 자체로의 어떤 스케줄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라운드 로빈 하겠다. 얘는 SRT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 이 시간 할당량이 끝나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기하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얘 영원히 내려가면은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수행되고 여기서 수행되고 그러면은 얘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럼 얘를 지금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우선순위를 강제로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얘도 에이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에서는 보통 한 개 시간이라고 나와요. 임계치요. 네. 임계치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게 다단계 피드백 큐 문제인데 얘를 대기 시간이 임계치보다 크면 상위 단계의 큐로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스케줄링은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